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하여 사도자와 더불어 평화와 일치를 누리는 존경하는 형제들인 총주교, 수석주교, 대주교, 주교들에게 보내는 교황 레오 13세 성하의 회칙. 제1항. 새로운 사태의 열망이 한번 불타올라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을 동요시켜 왔으며, 그러한 열망으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변혁의 추구가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 관련 분야로 옮겨지게 되었다. 실제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 변화된 노사관계, 극소수의 막대한 부요와 대다수의 빈곤, 노동자들의 자기 신뢰 증가와 상호 결속의 필요성, 그 밖에 윤리의 타락이 투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같은 사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극히 심각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 해결에 고심하게 하고 있다. 학자들은 연구하고, 현인들은 수기하고, 대중들은 모임을 개최하고, 입법자들은 협의하고, 통치자들은 심의한다. 이 문제보다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치명적인 오류를 반박해야 하는 순간이 닥칠 때마다 본인이 교회의 선익과 공공선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 인간의 자유,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국가조직 등에 관한 회칙들을 반포하였던 전리에 따라, 또한 똑같은 동기로 인하여 이제 본인은 노동자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본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미 수차례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본인의 사도적 직무에 대한 자각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평등의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들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다시금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자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렵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권리와 상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교활하고 선동적인 사람들이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고 민중을 혼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다. 어떻든 근로자들 대부분이 부당하게도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들을 도와주는 적절한 해결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숭령공들의 오랜 협동조합이 무너져버린 채 그러한 역할을 맡을 다른 보호조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 그와 동시에 제도와 법률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을 온전히 망각하기 시작하여 노동자들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인정머리 없는 고용주들의 무절제한 경쟁의 탐욕에 무참히 희생되어 왔다. 교회가 수차례 엄중히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파렴치한 몰입애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형태로 그러한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과 상업이 소수에 의해 독점 장악되어 극소수의 탐욕스런 부자들이 가난하고도 무수한 노동자 대중들에게
노예의 처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멍에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제2항 이러한 악의 치유를 위하여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들에 대한 가난한 이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면서 사유재산을 없애야 하며 그 대신 모든 이를 위한 공동재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유재산을 공유화하고 또 모든 재화를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때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그러나 투쟁을 종식시킬 수 없는 그들의 이론은 노동자 계급에 손해를 입히며 그 밖에도 정당한 소유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국가의 임무를 변질시키며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제3항 사실 노동의 목적, 즉 노동자가 자각하고 있는 노동의 근본 동기는 사유재산이며 또한 그가 고용되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기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요구할 뿐 아니라 자기의 합당한 임금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하고도 완전한 권리도 요구한다. 그러므로 만일 노동자가 자기 임금을 절약하여 저축하고 또한 그 임금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토지 매입에 그것을 투자하였다면 이 토지는 결국 다른 형태로 변형된 똑같은 임금이며 또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재산인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재산이 그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모든 사유재산을 공유화한다면 그들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자기의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자기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와 희망을 빼앗아버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제4항 더 나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명백하게 정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은 인간과 짐승을 구분짓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짐승에게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다. 짐승은 두 가지 본능, 즉 개체 보존의 본능과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 지배당하고 규제받는데 그 본능들은 짐승이 민첩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반면에 짐승의 모든 움직임을 결정하고 제한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는 짐승이 자기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제한된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짐승은 각각의 특수한 감수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자기 주변의 테두리를 벗어나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인간의 본능은 짐승의 본능과 전혀 다르다. 인간도 다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감각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물질 세계의 재화들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감각 능력을 충만히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적 본성이 아무리 영향력을 미칠지라도 인간의 본성을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본성보다 훨씬 열등하며 또 이 본성에 봉사하고 따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출중한 특권, 즉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고 짐승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는 구성 요소는 지성 또는 이성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다른 모든 짐승들처럼 이 땅의 재화들을 단순히 이용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곧 안정된 재산의 소유권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사용됨으로써 소모되는 일시적 사물들뿐 아니라 사용되더라도 소모되지 않는 항구한 사물들까지 소유하는 권리인 것이다. 제5항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더욱 깊이 통찰해 보면 한층 더 명백해진다. 인간은 하느님의 영원 불변한 법과 보편적 섭리 안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폭넓은 인식 능력과 자유 덕분에 자신을 스스로 보살필 줄 안다. 따라서 인간은 일시적 순간뿐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도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편들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땅에서 생산되는 결실들을 향유하는 권리 이외에도 땅 자체를 소유할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으며 또 인간은 땅의 풍요로운 생산물들에 힘입어 미래에 대비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한번 충족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살아난다. 즉, 오늘 충족된 욕구가 내일 다시 꿈틀거린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이 자기의 끝없는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줄 재화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풍성한 결실로서 인간에게 갖가지 재화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토지뿐이다. 제6항 국가의 보살핌에 무턱대고 의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보다 먼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온 인류로 하여금 땅을 지배하고 활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사유재산의 소유와 상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한 특정인에게 어느 한 부분의 땅도 독점 분배되지 않고 개인의 노력과 각 민족들의 제도에 따라 사적 소유의 규정이 허용돼야 한다는 뜻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땅을 선사하셨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지가 비록 각 개인 소유로 분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공동 이익과 편의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양식을 구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재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동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간다. 진정 생계 유지를 위한 보편적 방편이 노동인데 그것은 자기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형태의 노동일 수도 있고 또는 노동이나 기술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땅의 여러 가지 소출 대신에 임금을 받게 되는 형태의 노동일 수도 있다. 제7항 사유재산권이 자연법에 온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실제로
인간이 토지를 경작하고 열성껏 관리할 때에 한하여 토지는 생계 유지와 인간 생명의 성숙에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인간은 자연의 결실들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로써 그는 자연의 일부를 자신 안에 간직하여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연 안에 자기 인격의 흔적을 낙인처럼 남겨두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인하여 인간은 당연히 토지를 자기 소유로 삼으며 그 토지를 존중해야 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제8항. 이처럼 명백한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이상론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의 주장 안에 모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들은 땅의 활용과 땅의 여러 가지 생산물들은 인간에게 허용하지만 인간이 경작한 토지나 새로 개간한 농토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인간에게서 자기 수고의 결실을 교묘하게 빼앗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다. 토지는 경작인의 노동과 기술에 의하여 변화된다. 즉, 황폐한 땅, 불모지가 비옥한 농토로 된다. 이와 같이 토지를 개량하는 노동은 그 토지와 떼일 수 없는 관계를 맺을 정도로 인격의 자국을 남겨둔다. 그렇다면 그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그 결실을 가로채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겠는가? 결과가 반드시 원인에 뒤따르는 것처럼 노동의 결실도 당연히 수고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인류가 소수의 다른 의견들을 세밀히 고찰하지 않더라도 자연법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자연법에서 재화 분배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고 또 사유재산이 인간의 본성 및 평화로운 사회 생활에 지극히 부합된다는 것을 깨닫고 전 세기에 걸쳐 실천해 오면서 사유재산의 소유와 그 권리를 공공연하게 인정해 온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자연법 안에 그 고유한 권위와 효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정당한 실정법들은 그러한 권리를 승인하고 공권력으로 보호해준다. 신법 또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탐욕까지도 엄금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 너희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제9항.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고찰해 본다면 그 권리의 의미는 더욱 명백해진다. 자기의 고유한 생활 상태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다. 인간은 자기 처지에서 독신 생활의 복음적 권고를 따를 수도 있고 혼인의 계약에 매여 살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의 권리는 자연적이고 기본적이기에 실정법이 그것을 폐지할 수도 없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제정된 혼인의 목적을 제한할 수도 없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가정은 가족 사회로서 작은 사회이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사회에 우선하는 진정한 사회이고 국가와는 독립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사회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관하여 우리가 이미 말한 사실은 가정의 우두머리인 가장에게 해당된다. 더욱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의 인격이 미치는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일수록 그가 향유하는 사유재산권은 더욱더 강한 힘을 지닌다. 가장은 침해될 수 없는 자연법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맡고 그로 하여금 자녀들 안에서 자신의 모상과 인격의 연장과 계승을 인식하게 해주는 자연의 충동 때문에 그는 자녀들이 고된 삶의 여정 중에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당연히 그들을 보살펴주기 마련이다. 자녀 부양의 책임 완수는 가장이 후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주게 되는 풍성한 재화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진정한 사회인 가정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권한인 부권에 의하여 다스려진다. 따라서 가정은 자기 목적의 제한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를 지탱하고 자기의 정당한 독립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방편들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국가와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가족 사회는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가에 선행할 뿐 아니라 국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이므로 이에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지녀야 한다. 만일 인간이나 가정이 국가에 예속되어 국가로부터 도움은커녕 손해를 보거나 보호받기는커녕 자기의 고유한 권리들을 침해당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바람직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제10항 그러므로 국가가 가정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큰 잘못이다. 만일 어떤 가정이 불행하게도 극심한 곤경에 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공궁에서 헤어날 수 없다면 그러한 상황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타당한 일이다. 가정은 국가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가족들 간에 심각한 마찰이 생겨 큰 혼란이 야기될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여 각 가족에게 각자의 몫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조정 역할은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들을 확인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의 개입은 이 선에서 끝나야지 그 이상의 개입은 안 된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자연히 용납하지 않는다. 가장의 권한은 인간 생명의 근원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국가가 그것을 철폐할 수도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할 수도 없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분신이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인격의 연장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자녀는 그들 자신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가정을 통하여 국가의 한 구성원이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국가의 배려로 대치시킴으로써 자연의 정의를 거스르며 가족들 간의 유대를 파괴한다.